풍전긍화. 일본국 제2야당 총재인 하다 겐스케는 며칠 전 뜻밖의 서신을 받았다. 서신은 인편으로 은밀히 전달되었는데 현직 수상인 후지사와로부터 직접 발신된 것이었다. 존경하는 겐스케 총재님, 그간 별고는 없으셨는지요? 부득이한 일로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 자체도 극비로 처리해 주십시오. 용건은 함께 만나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함인데 시간은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즉, 이틀간 완전히 밀봉된 시간을 갖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국이 생긴 이래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술수는 없고 순수한 내용임을 맹세합니다. 중요한 측근 몇 명 외에는 일체 보안을 유지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잠적에 대해 한간의 시선을 피할 대책도 미리 강구해 두십시오. 날짜의 선택은 일주일 이내여야 합니다. 총재님께서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믿고 있겠습니다. 수락을 한다면 아래의 번호로 오이라 씨를 찾아주십시오. 암호는 XX월 XX일 낚시를 함께 갑시다입니다. 2002년 4월 4일 후지사와.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 겐스케 총재는 우선 이 편지가 정말 후지사와 수상 본인으로부터 보내진 것인지를 면밀히 점검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겐스케 총재는 평소 후지사와 수상의 필체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명도 확실했다. 문제는 내용이었다. 이틀간의 완전한 밀행. 이는 겐스케 총재의 신분으로 보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니와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후지사와 수상의 서신에서는 그것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다. 일본국이 생긴 이래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강조법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평소 후지사와 수상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겐스케 총재로서는 그러한 표현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겐스케 총재가 알고 있는 후지사와는 결코 과장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신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로서는 다만 세상에 그토록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게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일본국이 생긴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강직한 표현을 썼을까? 왠지 좀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었다. 그렇게 큰 문제라면 필경 국가적인 대사일 텐데 제2야당의 총재에게 이런 식으로 굳이 은밀히 서신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저 공식 경로를 통하면 그만일 뿐이지 않은가. 또 다른 문제는 극비를 강조하면서도 증거가 될 만한 서신을 거리낌 없이 보냈다는 점이었다. 과연 극비라면 증거 없는 말로써 전달하면 그만이었다. 하기야 후지사와 수상이 겐스케를 신뢰하고 있다면 서신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후지사와 수상으로서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겐스케 총재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완전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고 해야 할까. 사실 서신은 겐스케 총재 자신이 없애버리면 그만일 터였다. 겐스케 총재는 일단 후지사와 수상의 신중을 믿기로 했다. 그러나 요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틀간의 밀행을 함께 하기로 할 것인가였다. 겐스케 총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사흘 동안 열심히 궁리를 했다. 물론 그는 아무에게도 그 서신의 내용에 대해 발설하지 않았다. 후지사와 수상의 서신에는 측근 몇 명에게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지만 이는 아마도 후지사와 수상의 겸손이리라. 그는 언제나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인물이었다. 겐스케 총재는 평소 그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존경심을 바탕으로 후지사와 수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겐스케 총재는 자택의 서재에서 서신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 9자리를 눌렀다. 따르릉 찰카. 여보세요? 오이라 씨를 부탁합니다. 제가 오이라인데요. 겐스케 씨입니까? 그렇소. 4월 8일 낚시를 함께 갑시다. 내일이군요. 알겠습니다. 아침 9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찰칵. 전화는 싱겁게 그러나 명쾌하게 끊겼다. 겐스케 총재는 다소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왠지 흥미로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문구가 있었다. 일본국이 생긴 이래 과연 그런 일이 존재할까? 하지만 과장일지언정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겐스케 총재는 생각했다. 겐스케 총재는 서신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는 그것을 태워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후지사와 수상의 신뢰에 당당히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차피 비밀을 유지할 바에야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이었다. 그는 한간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부인한테까지도 이틀간의 외출 이유를 적당히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일정이 있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오. 누가 찾으면 휴식 중이니 면회를 사절한다고 해주시오. 이틀씩이나요? 아, 네, 그렇게 하지요. 부인은 의외라는 듯 놀랐지만
이내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아마 물어보나마나 정치적인 일이겠지. 나로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터였다. 겐스케 총재는 보좌관에게도 전화로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나요. 몸이 좀 불편해서 집에서 쉬려 하오. 내일부터 이틀 정도요. 대단한 일은 아니니 찾아올 필요는 없소. 아니요. 시키는 대로 하시오. 찰칵. 겐스케 총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깐 허공을 응시했다. 이로써 이틀간의 잠적을 위한 준비를 끝낸 것이다. 설마 위험한 일은 없겠지. 겐스케 총재는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그런 감정을 지워버렸다. 장본인이 후지사와 수상인 이상 별탈은 없을 것이었다. 이어 겐스케 총재는 집 안에서 편안히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실로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유명 가수의 결혼, 외국 지도자의 방문, 미국과의 무역마찰 소식, 증권 소식 등등 뉴스의 내용은 거의가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다만 유럽 지방 일대의 때 아닌 폭설이 내렸다는 뉴스가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일이었다. 4월인데도 눈이 오다니. 하기야, 요즘 세상에 기상이변이 어디 그뿐인가? 이런 일은 얘기거리는 되어도 이제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었다. 겐스케 총재는 뉴스를 보는 동안 잠깐 국내의 지진 문제를 생각했다. 그러고 보면 유럽의 폭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은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자 잠시 몸서리가 추졌다. 뉴스는 에이즈 치료약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지는 못할 것이었다. 에이즈 문제는 시쳇말로 이미 한물간 문제였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의 수는 줄어들거나 혹은 적어도 늘지 않는 추세에 있었다. 에이즈 치료에 획기적이라는 약이 벌써 여러 종류 시판되고 있었던 것이다. 화면은 이어서 미모의 여자 뉴스 앵커로 바뀌고 그녀는 스포츠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 한국과의 축구 경기에서 일본이 참패. 여전한 일이다. 언제 한국과 싸워 이겼던가. 겐스케 총재는 실로 오랜만에 한가한 저녁 시간을 텔레비전과 함께 보내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자 정각 9시에 사람이 찾아왔다. 정장을 한 그는 일전에 서신을 전한 청년으로서 오이라 씨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겐스케 총재는 다소 떨리는 마음으로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올라탔다. 드디어 이틀 동안의 비밀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지 한 가지 글귀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일본국이 생긴 이래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을. 집 앞을 출발한 차는 어느새 복잡한 시내로 향하고 있었다. 수상관저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호텔? 뒷좌석에 앉아 감촉 좋은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댄 겐스케 총재는 잠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장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서 후지사와 수상을 만나든 그는 단지 실망스런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다소의 교통 체증이 있었다. 아침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난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차는 시내를 향해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다는 일본인. 거리는 그 명성에 걸맞게 아침부터 생동감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국이 생긴 이래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니.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일본에 또 이처럼 활기찬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 아니, 일어났다는 것일까?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겐스케 총재는 왠지 점점 비장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후지사와 수상을 만나보기 전에는 결코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잠시 후 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가장 번잡한 곳을 빠져나와 변두리 쪽으로 달리는가 싶더니 다시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목적지인 듯한 곳에 도착했다. 이틀간의 대단한 여행의 시작치고는 다소 싱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겐스케 총재는 생각했다. 겨우 이 정도 거리를 움직여 오다니. 차창 밖을 슬쩍 내다보니 차는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 건물은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서 정부의 통신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는 곳이었다. 청년은 천천히 통제구역으로 차를 몰았다. 통제구역 건물 한쪽에는 경비실이 있었는데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는지 그가 탄 차량은 아무런 제지 없이 쉽게 경비실을 통과했다. 경비실을 통과하자 곧바로 또 하나의 문이 나타났다. 연이어 2개의 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보안이 철저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왔습니다. 내리시지요. 청년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제2야당 총재에 대한 대접치고는 다소 무례한 면이 있었으나 겐스케 총재는 개의치 않았다.
신분이야 어쨌든 비밀 여행이 아니던가. 의례적인 일이었다면 누군가가 정중히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겐스케 총재는 순수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청년도 빠른 동작으로 차에서 내려 제2의 문을 향해 겐스케 총재를 안내했다. 제2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앞에는 건장한 청년 둘이 서 있었다. 필경 경비 요원 일터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예 겐스케 총재를 외면하고 있었다. 쳐다보지 않을 테니 들어가려면 들어가라는 식이었다. 안내하는 청년은 스스럼 없이 그들을 지나쳤다. 그러자 좌측으로 또 하나의 문이 나타났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입구임이 분명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청년은 어느새 카드를 꺼내 출입장치에 대고 있었다. 비로소 문은 열렸다. 청년은 이번에는 정중히 문을 잡아주며 겐스케 총재를 먼저 통과시켰다. 들어가시지요. 겐스케 총재는 말없이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 안은 다소 냉랭하고 음침하게 느껴졌다. 아마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라서 그럴 터였다. 청년은 다시 앞장서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복도는 긴 편이었는데 그 끝에 도달하자 또 하나의 문과 경비원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비원은 문만 열어놓았을 뿐 방문자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어찌된 일일까? 이곳 경비원들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쳐다보지조차 않는 것일까? 겐스케 총재는 건물의 음침한 분위기와 정적, 그리고 경비원들의 태도가 여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니었다. 문득 후지사와 수상이 모종의 정치적 수수를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가슴 한켠이 자신도 모르게 서늘해졌다. 설마 그럴 리는 없었다. 후지사와 수상은 서신에서 정치적인 술수는 없고 순수한 내용임을 맹세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으로서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러나 겐스케 총재는 더 이상 오래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청년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겐스케 총재를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물론 정중하게 엘리베이터 안은 두 사람이 간신히 서 있을 만큼 비좁았다. 세상에, 이렇게 좁게 만들다니. 겐스케 총재는 불길한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 그에 따라 가슴은 점점 답답해져 가고 있었다. 그때 겐스케 총재는 다시 한번 가슴을 조여야만 했다. 하강을 시작한 엘리베이터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속도로 미루어 보건대 벌써 지나도 몇십 층은 지났을 터였다. 그러나 건물의 지하층이라는 게 깊어봐야 얼마나 깊을 것인가. 상당히 오래 내려가는군요. 지하 몇 층이나 됩니까? 겐스케 총재는 근심스럽게 그러나 평온한 말투로 물었다. 그러자 청년이 약간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총재님, 이곳은 상당히 깊습니다. 층수로 말하자면 아마 수백 층은 될 겁니다. 뭐요? 수백 층이라고요? 겐스케 총재는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커진 눈동자가 청년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청년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이곳은 수직 갱도입니다. 지하 1km 이상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1km 이상이나? 저런. 겐스케 총재는 자신도 모르게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청년은 그의 그런 심정에는 아랑곳 없다는 듯 엘리베이터 벽면만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잠시 후 정지했다. 문이 열리자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겐스케 총재의 눈앞에 펼쳐졌다.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넓은 복도가 전개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도열해 있는 것이 아닌가. 분위기가 삼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겐스케 총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 도대체 이곳이 어디지? 저 군인들은 또 뭐고? 겐스케 총재는 극도로 위축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정치판에서 달고 다른 백전노장인 겐스케 총재는 금방 혼란스런 마음을 수습할 수 있었다. 필경, 정부의 중요 부서일 게야. 긴밀한 곳이니 무장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겠지. 겐스케 총재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정리하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장식물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벽과 바닥은 아주 깨끗했다. 그리고 조명 또한 아주 밝았다. 이쪽은 물론 저쪽 끝에도 군인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기다란 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군부대가 분명해. 그런데 후지사와 수상은 왜 이런 곳으로 날 오게 했을까? 제2야당 총재인 나도 모르는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랄 일이군. 겐스케 총재가 이런저런 생각을 굴리고 있는 사이 청년은 정면을 향해 곧장 가지 않고 오른쪽을 향해 걷더니 벽에 붙어있는 장치에 카드를 댔다. 그러자 벽이 갈라지면서 또 하나의 통로가 나타났다. 그곳에도 역시 군인들이 서 있었는데 그는 장교인 듯 권총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총재님이십니까?
군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겐스케 총재에게 인사를 보냈다. 잔뜩 긴장한 겐스케 총재가 애써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자 장교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양쪽으로 수십 개의 방문이 나 있었는데 겐스케 총재는 그것이 마치 호텔의 객실 복도처럼 느껴졌다. 자, 이쪽으로 가시지요. 장교는 예의 바르게 좌측에 서서 잠깐 걷더니 왼쪽에서 5번째 문을 손으로 당겨 열었다. 그제야 겐스케 총재는 드디어 목적지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실내가 나타났다. 순간 겐스케 총재는 자신의 눈앞에 드러난 2가지 광경 때문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첫째는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고 지나치만큼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그것도 여자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바로 그 여자가 급히 겐스케 총재에게 다가와 상냥히 인사를 건넸다. 가까이에서 보니 매우 아름답고 젊은 여자였다. 총재님,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지요? 아, 네, 별로. 겐스케 총재는 여자에게 정중한 태도로 고개를 가볍게 숙여 보였다. 군인과 청년은 즉시 밖으로 나갔다. 그제야 겐스케 총재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지금껏 괜한 걱정으로 마음을 졸인 것을 생각하니 조금 우습기도 했다. 더구나 미모의 여자와 함께 있게 되자 기분이 한결 더 좋아졌다. 미인과는 단둘이 있는 게 좋지. 미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법이니까. 겐스케 총재는 조금 객적은 생각이다 싶었지만 그녀의 존재로 인해 마음이 편해진 것만은 누가 뭐래도 사실이었다. 이곳에 앉으시지요. 잠시 후면 수상께서 연락을 하실 겁니다. 커피를 드릴까요? 아니면 차를? 여자는 겐스케 총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의 목소리는 그의 지루하고 불안한 기분을 한결 효과적으로 해소시켜 주었다. 겐스케 총재는 여유 있는 어조로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로 주시오. 그리고 커피를 타기 위해 벽 한쪽으로 마련된 주방으로 다가가던 여자가 뒤돌아섰다. 네, 무슨 분부라도 계신지요? 아, 아니요. 겐스케 총재는 수상은 오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내 잠시 후면 수상께서 연락을 하실 겁니다. 라는 그녀의 말을 생각해내곤 입을 다물었다. 연락을 한다고?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연락을 한다는 게 다소 이상했다. 하지만 겐스케 총재는 여자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후지사와 수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번처럼 내 속을 타게 만드는 것만 빼놓고 말이야. 그는 대충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두었다. 잠시 후 커피를 가져온 여자가 그의 바로 앞에 마주 앉았다. 겐스케 총재는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깊은 지하, 외딴 세계에서 이런 미인을 만나다니. 겐스케 총재는 잠깐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 이내 평상심을 되찾았다. 그러고는 지금껏 궁금했던 문제, 그러나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아가씨, 이곳이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어머, 총재님은 이곳을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여자는 정말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그렇소만. 아, 네. 이곳은 과학정보부의 안가입니다. 과학정보부. 겐스케 총재로서는 듣자 하니 처음인 부서의 명칭이었다. 우리 일본에 그런 기관이 있었던가? 하긴 그렇다 해도 그저 정보부의 분과에 불과하겠지. 겐스케 총재는 이렇게 생각했다. 물론 그는 그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제2의 야당 총재가 그런 부서가 있다는 걸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그때 여자의 상냥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는 이곳의 직원이 아닙니다. 이곳에 온 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오, 그렇습니까? 아가씨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저는 하나코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과학 분야입니다. 주로 해설만을 하는 셈이지만요. 과학 분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이곳에서 연구를 합니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제 역할을 아실 겁니다. 좀 더 쉬시겠어요? 아니면 일을 시작할까요? 하나코는 겐스케 총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친절하게 물었다. 순간 겐스케 총재는 또 한 번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상당한 미인이군. 한데 일이란 무엇일까? 혹시 겐스케 총재는 자신이 어떤 향응을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금방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달았다. 그런 일이라면 요정이 적당하지. 이런 지하까지 올 일이 뭐 있겠는가. 더구나 이곳은 과학정보부의 안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한다는 여자를 시켜 접대를 할 리는 없지. 총재는 멋쩍은 웃음 뒤끝에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일이란 뭡니까? 나는 충분히 쉬었소만. 네, 저쪽으로 가시지요. 다른 분들도 와 계십니다. 다른 분이라니요? 겐스케 총재는 이곳에 다른 사람들이 와 있다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가 본 사람이라곤
자신을 안내해준 청년과 무장군인들, 그리고 하나코가 전부였던 것이다. 그 외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미궁에 빠진 듯한 자신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마 이런 놀라움은 후지사와 수상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저는 잘 몰라요. 가시지요. 하나코는 윙크하듯 상냥한 모습을 보이고 일어나서 겐스케 총재가 일어서길 기다렸다. 겐스케 총재는 속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며 일어났고 하나코는 즉시 앞장섰다. 그런데 그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내 안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한쪽 벽에 이르러 스위치 하나를 눌렀다.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희한하군. 이곳에 다른 통로가 있다니. 마치 미로에 갇힌 느낌이 드는군. 겐스케 총재는 쓴 웃음을 지었다. 온통 종잡을 수 없는 일투성이었다. 지하 세계로의 비밀 여행. 이때 겐스케 총재가 생각한 단어는 이것이었다. 문이 열리자 아까보다 더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처음에 겐스케 총재가 들어간 방은 이 방에 붙어 있는 작은 방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중앙에 메인룸이 있고 그 주위를 여러 개의 방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 다른 방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러나 짐짓태연을 가장한 그들의 몸짓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이쪽으로 가시지요. 하나코가 겐스케 총재에게 자리를 안내했다. 잠시 앉아있자니 그 옆자리엔 아직은 얼굴이 나타났다. 아니, 총재님 아니십니까? 먼저 인사를 건네온 사람은 국방차관인 다마야마였다. 두 사람은 익히 아는 사이로 겐스케 총재가 그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했다. 오, 자네, 이곳엔 웬일인가? 네, 중요한 회합이 있다고 해서 장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 이곳엔 처음인가? 네, 그렇습니다만. 겐스케 총재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그제야 무엇인가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곳엔 여러 사람이 불려왔군. 겐스케 총재는 재빨리 생각하고는 안색을 발휘했다. 후배 앞에서 낭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건 누가 보아도 기분 나쁜 일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다마야마나 겐스케 총재 자신이나 둘 다 당한 사람의 입장이긴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다만 후배인 다마야마는 장관으로부터 불려온 것이고 자신은 수상으로부터 불려온 것이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었다. 어쨌든 겐스케 총재로서는 갈수록 이곳에 불려온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겐스케 총재는 의자에 앉아 저쪽 편을 건너다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익히 아는 사람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는 굳이 인사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제는 그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싶을 따름이었다. 옆에 앉은 다마야마는 선배를 만나게 되어 매우 즐거운 모양이었다. 그는 어쩌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한껏 마음이 들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잠시 후 정면에 마련된 연단에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겐스케 총재가 복도에서 본 바로 그 장교였다. 여러분, 지루하셨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하지요. 저는 일본국 과학정보부 소속 제3과 과장인 문해놀이라고 합니다. 제 임무는 여러분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일체의 문제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 계시면 개의치 마시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수십 명에 달하는 좌중을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교는 이렇게 말하고 연단에서 내려갔다. 이어 다른 사람이 연단에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여자, 바로 하나코였다. 겐스케 총재는 왠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묻었던 상체를 조금 일으켜 세우며 그녀를 바라다 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코라고 합니다. 저는 국립지리물리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중대한 보고를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겐스케 총재와 마찬가지로 한껏 궁금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냈을 청중들은 이모의 여자가 등장하여 싱싱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기분이 한결 편안해졌는지 여기저기서 잠시 소란이 일었다. 웅성거림이 가라앉자 이윽고 하나코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희 연구소의 목표 중 하나는 지진을 예보할 수 있는 기초과학의 확립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의 영토는 긴긴 세월을 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자리를 잡은 우리 조상님들에 대해 유감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최소한 지진의 위험만이라도 미리 방비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란 너무나 혼돈스럽고 급작스런 것이어서 예측이 곤란한 것입니다. 청중들은 하나같이 다소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일본 내에서 내노라 하는 인물들을 급작스럽게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느닷없이 지진 문제라니
머지않아 큰 지진이라도 있을 거라는 말인가? 겐스케 총재는 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코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 길은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우리는 결국 지진을 예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는 발전단 과학 장비와 카오스 이론, 슈퍼컴퓨터, 인공위성, 그리고 우리의 연구에 종사한 훌륭한 학자들 덕분일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전 지진 얘기가 아닙니다. 청중들이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다. 겐스케 총재는 그러나 이미 무언가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을 하고 있던 터라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국방차관인 다마야마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 목을 길게 빼고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겐스케 총재는 그런 그를 모른 척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윽고 하나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일본국이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한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청중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리 금세 무거운 침묵이 그들의 술렁거림을 대신했다. 겐스케 총재로서는 또 한 번 그 문구를 접한 셈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되받아 중얼거렸다. 일본국이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한 문제. 겐스케 총재는 갑자기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하나코의 목소리는 약간 격앙되어 있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립된 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물론 이번 일은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단지 과학적 진실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코는 잠시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다. 겐스케 총재는 그런 그녀가 무척이나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것이 겐스케 총재에게는 더할 수 없는 믿음으로 다가왔다. 겐스케 총재는 이제 그녀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청중들은 불길한 느낌을 갖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일본 땅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지진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침묵은 이런 의문의 다른 표현일 터였다. 하나코의 말이 이어졌다. 저희 연구기관은 지진 등 우리 국토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중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 업무를 지휘했던 분은 고바야시 박사로서 잠시 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순간 청중은 엄숙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겐스케 총재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와 딸, 그것은 진실성을 높여주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는 말이었던 것이다. 세상사를 보건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부정한 일에 관여하는 법은 드물기 때문이었다. 하나코는 계속했다. 우리 기관이 진행한 프로젝트는 국책 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야심찬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의 절대적 필요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옳았던 것이지요. 만일 그 프로젝트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암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약간 어려운 학술적인 얘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 내부에 관한 일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구 내부를 탐색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수많은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본국은 하나코가 굳이 일본 대신 일본국이라는 표현을 쓰자 겐스케 총재는 그녀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의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자랑하거니와 정부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그러나 몰라서는 절대 안 될 그런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5년 전부터 우리 일본국의 전영토에 대해 대대적인 연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영토와 그 주변의 땅속 깊숙한 곳에 과학기기를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작업은 땅속 깊숙한 곳에 구멍을 뚫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걸 해냈고 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 영토 근방 수백 곳에 달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직접 과학 장비를 땅속에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은 땅속의 압력, 온도, 진동, 성분 등등인데 긴 세월 동안 그것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주 임무였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명한 결론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소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확립된 결론 말입니다. 하나코는 다시 허공을 응시했다. 어떤 결론을 말하려는 것일까? 겐스케 총재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사실은 일본 땅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 땅을 지탱해주고 있는 하부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멎은 듯 실내는 냉기마저 감돌았다. 하나코의 태도로 보건대 그녀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불길한 것임에 틀림없을 터였다. 겐스케 총재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하나코는 억양을 또 한 번 변화시키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현재 우리 일본 땅은 압력이 증가하는 한편 집안이 내부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좌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코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마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겐스케 총재는 하나코의 목소리에 울음 같은 것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우리 영토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중은 크게 술렁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기도 하고 더구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기도 했다. 마치 지금 당장 일본 땅이 바다에 가라앉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라도 했냐. 다마야마가 겐스케 총재 쪽으로 몸을 굽히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겐스케 총재의 얼굴에서 그 어떤 동요도 느끼지 못했다. 겐스케 총재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또한 주위의 술렁인 만큼이나 놀라고 있었다. 그는 낮게 신음하며 후지사와 수상의 서신을 떠올렸다. 그 서신을 받았을 때 느꼈던 불안과 불길함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다시 하나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1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영토의 시뮬레이션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 내부와 외부의 변화를 합성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기 위해 잠시 불을 끄겠습니다. 잠시 후 불이 나갔고 하나코의 모습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눈을 뜬 겐스케 총재는 그녀의 잔영을 찾아 두 눈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바다 속에 묻힌 일본 땅처럼 어둠에 묻혀버리고 없었다. 겐스케 총재는 왠지 가슴 한쪽이 빈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나코 그녀가 보이지 않는 이 실내가 허망했고 두려움을 감추느라 눈을 뜨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이 부끄러웠다. 이윽고 연단 뒤편에 미리 준비된 화면에 영상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막에 비친 영상은 먼저 우주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다음 서서히 지구의 형상이 커다랗게 드러났다. 푸른 바다와 산야. 겐스케 총재는 처음으로 지구가 참으로 아름다운 별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묘한 감동과 함께 코끝이 아려왔다. 이윽고 그토록 눈에 익은 땅, 즉 일본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의 초점은 일본 본토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일본에, 즉 동해에 맞추어져 있었다. 동해는 마치 길쭉한 호수 같았는데 일본 땅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림의 초점은 서서히 일본 영토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아름답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로 하나코의 목소리였다. 겐스케 총재는 마치 구원의 여신이라도 만난 듯 고개를 길게 빼고 하나코의 모습을 찾았다. 그러나 목소리만 있을 뿐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겐스케 총재는 이내 눈을 감아버렸다. 그의 두 손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 모습은 실제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땅은 익히 보아온 것이지만 이제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실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비례로 되어 있지요. 색깔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붉을수록 온도가 높은 것이지요. 지금 보이는 그림이 바다 수면 아래로 20km 내려간 지점입니다. 노랗게 보이는 것은 암석이지요. 모든 땅이 그렇듯이 우리의 땅도 암석 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도를 90도 지하로 회전해서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거대한 움직임은 지구의 판 구조입니다. 일본은 두 개의 판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 두 개의 판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세요. 겐스케 총재는 눈을 떴다.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지요. 녹색 부분은 우리의 땅입니다만 그 밑에 노란 부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노란 바위 틈 사이로 붉은 선이 흉측스럽게 확산되고 있었다. 하나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지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위가 깨져서 녹아내리고 마그마가 분출하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초록 물체가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하나코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다. 저것이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 위에서 본 모습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일본 땅의 실제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땅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어 곳곳에서 격렬한 폭발. 이와 동시에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일본 땅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었다. 청중들은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다. 화면은 점점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결국 육지는 온데간데 없고 황량한 바다만 남고 말았다. 화면이 점점 넓어지면서 동해와 한반도가 함께 비춰졌다. 그러나 어디에도 일본 땅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 다시 하나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의 땅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한반도에는 해일이 덮치고 세계는 기상이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세월이 지나면 수습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의 땅만 없어졌을 뿐입니다. 물론 그 땅 위에 사는 우리 민족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화면이 사라지고 불이 들어왔다. 실내는 여전히 잠잠했다. 그러나 저마다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터였다. 밝은 빛에 드러난 하나코의 모습은 비장미 그 자체였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겐스케 총재는 마치 그녀로부터 전염된 듯 숙연함에 다시 눈을 감았다. 일본의 침몰.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보다 중대한 문제는 없으리라. 겐스케 총재는 머리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일본국이 생긴 이래 이보다 중대한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겐스케 총재의 귓전에는 후지사와 수상의 말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때 옆에 앉은 다마야마 국방차관이 그의 무릎에 살짝 손을 얹으며 물었다. 총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사뭇 떨리고 있었다. 겐스케 총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다시 하나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겐스케 총재는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고 연단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잠시 진정하시고 이번에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아버지이신 고바야시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후 고바야시 박사가 등장했다. 박사는 상당히 노쇠해 보였는데 그의 실제 나이는 70세 안팎일 거라고 겐스케 총재는 생각했다. 작은 키에 구부정한 험한 세파를 견디느라 얼굴 가득 주름을 담은 그는 그의 딸 하나코 못지않게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바야시라고 합니다. 박사는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겐스케 총재는 생각보다 우렁찬 그의 목소리에 잠시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쇠가죽 북을 두드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신뢰를 장악하기에 충분했다. 이때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로 인해 모두들 너도나도 박수를 치고 말았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일까? 무시무시한 예언을 해준 과학자에 대한 경외심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목소리에 압도되어서일까? 겐스케 총재는 팔짱을 끼고 이런 생각을 했다. 여러분, 박사는 차분히 서두를 꺼냈다. 여러분은 방금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셨겠지만 이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연구에 참가한 많은 학자들 또한 저와 똑같은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저 깊은 땅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24시간 주시하고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형태는 물론 각종 파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몸을 촬영하는 의학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층 촬영, 엑스레이, 자기공명 등을 통해 우리의 인체를 조사합니다. 우리의 땅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파 탐지기나 각종 파동 발생기 사용합니다. 청중들은 마치 교실에서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처럼 열심히 박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도 어쩌면 자신처럼 박사로부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일본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듣기 위해 박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겐스케 총재는 생각했다. 아닌 게 아니라 박사는 마치 강의를 하던 말을 잊고 있었다. 지구 내부에서는 끝없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 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그것에 주목한 지는 이미 1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우리는 특히 그 분야를 폭넓게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주된 이론은 카오스 이론인데
여러분께서도 들어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카오스 이론. 21세기를 사는 지성인치고 이 이론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 또한 드물 것이었다. 겐스케 총재는 고개를 돌려 다마야마의 표정을 힐끗 살펴보았다. 다마야마는 잔뜩 긴장한 채 눈만 끔벅이고 있을 뿐 겐스케 총재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박사의 말은 계속됐다. 카오스 이론은 한마디로 혼돈을 분석해내는 이론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물론 이 계산은 슈퍼컴퓨터가 해줍니다. 만일 사람이 이 일을 한다면 세계 인구가 전부 동원되어 1억 년을 걸려도 다 계산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은 인간이 만들고 컴퓨터는 계산만 합니다. 현재 컴퓨터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 제일의 수준을 자랑합니다만 카오스 이론 또한 세계 제일입니다. 청중들 속에서 잠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본이 세계 제일이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일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터였다. 세계 제일의 국가답게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해낼 만한 대안을 박사가 제시해 주거라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땅의 위기도 세계 제일이지 않은가? 겐스케 총재는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다. 박사의 말이 이어졌다. 현재 세계 제일의 컴퓨터, 세계 제일의 카오스 학자 등이 애틀란티스 플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티스란 1만 년 전에 침몰한 대륙이 아닌가? 생각이 빠른 사람은 그 말뜻을 벌써 눈치챘을 터였다. 말하자면 일본도 장차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는 명확한 결론을 박사는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박사는 목청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다. 애틀란티스 플랜이란 일본 국토 근저 탐색 계획을 말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예산이나 인원이 수십 배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청중들은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겐스케 총재는 부지불식간에 예산 관계를 떠올렸다. 막대한 비용일 텐데 어디서 재원을 충당하고 나도 모르는 일을. 겐스케 총재가 이런 생각을 떠올린 것은 당연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야당의 총재로서 국가가 쓰는 돈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 땅 전체가 아예 없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박사의 말이 들려왔다. 그런데 이토록 연구를 확대해도 결론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의 수많은 우수한 학자들이 이 일에 매달려 있으나 아직 희망적인 견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디까지나 일본 침몰입니다. 우리는 일본 침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점은 앞으로 12년 내지 15년 사이가 될 겁니다. 아무리 늦춰 잡아도 20년은 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10여 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세세한 연구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는 고개를 숙여 보이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곧바로 군복을 입은 문해놀이가 올라왔다.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점심을 준비했는데 식당은 저쪽입니다. 모두 나가시지요. 문해놀이는 청중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려 식당으로 안내했다. 식당은 회의장 뒤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일본 전통의 도시락이 차려져 있었다. 착잡한 심정으로 청중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겐스케 총재 옆으로 하나코가 다가왔다. 그러곤 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총재님,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쉬세요. 수상께서 곧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겐스케 총재는 반색을 하며 말했다. 방금 전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에 온 정신이 쏠려있던 그는 후지사와 수상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던 터였다. 그는 수상을 빨리 만나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들었다. 이러한 일은 정치가들이 의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굳이 여야를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터였다. 수상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후지사와 수상이 어쩌면 명쾌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겐스케 총재는 복잡한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쪽에 앉으시지요. 하나코는 자리를 권하며 그가 먼저 앉기를 기다렸다.
겐스케 총재는 말없이 앉아 도시락 하나를 앞으로 당겼다. 옆자리에 앉은 하나코가 자기 몫의 도시락 뚜껑을 열며 친절하게 말했다. 총재님, 우선 식사를 하세요.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요. 고맙소. 겐스케 총재는 그녀의 친절에 화답하듯 조금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곤 젓가락을 들었다. 식당의 분위기는 매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청중들은 모두 한마디 말도 없이 식사에 열중할 뿐이었다. 마치 먹는 것으로서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듯 간혹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그들의 그런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겐스케 총재는 도시락을 먹으며 하나코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젓가락만 움직일 뿐 옆에 겐스케 총재가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은 듯 했다. 대충 식사를 끝낸 겐스케 총재는 하나코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다. 하나코 양, 그게 모두 사실이오? 방에 들어서자마자 겐스케 총재는 마치 따지듯 하나코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그것은 식당에서부터 줄곧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그는 지금 일본 땅이 침몰한다는 게 정말 사실이냐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하나코는 허탈한 미소를 보이며 잠시 주저하다. 이내 또박또박 대답했다. 네, 총재님. 모든 게 현실이랍니다. 겐스케 총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건 아마 그게 사실이라는 걸 자신도 믿고 있다는 뜻일 터였다. 그가 하나코에게 그 질문을 한 것은 실은 자기 자신에게 물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쩌면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겐스케 총재가 다시 물었다. 하나코 양,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소? 네.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그건 오히려 겐스케 총재님 같은 분들이 생각할 일이 아닌가요? 하나코는 조금 과장된 억양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녀의 얘기인즉 자신은 과학자로서 그처럼 중대한 사항을 보고했으니 그 다음 일은 정치가의 몫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겐스케 총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그의 표정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하나코 양이 보기에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제1의 일본 과학으로도 현재의 사태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다면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단 뜻이오? 총재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은 하나만 하예요.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이상, 이제는 정치가들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하나코는 겐스케 총재를 도전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나 말투로 보건대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정치가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듯도 싶었다. 아니, 어쩌면 정치가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풍기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겐스케 총재는 그러나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대책이라니. 하나코 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오? 글쎄요.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겠지요. 그러자면 당연히 피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코는 다소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잔잔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런 대답을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지도 몰랐다. 피신, 그렇다. 사실 답은 뻔한 것이었다. 일본 땅이 침몰한다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피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겐스케 총재는 일본이 침몰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실은 피신이란 단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피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겐스케 총재는 망연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신호음이 들리고 하나코가 벌떡 일어섰다. 수상께서 오시나 봐요. 수상? 겐스케 총재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문이 열리며 권총을 찬 군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문해놀이였다. 총재님 수상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만나 뵙자입니다. 집무실로 가시지요. 겐스케 총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문해놀이는 즉시 되돌아 나갔다. 겐스케 총재와 하나코는 함께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문을 나서자 예의 그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는데 문해놀이는 한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일까? 집무실이라고 했으니. 겐스케 총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문이 열렸고 그들 셋이 안으로 들어서자 엘리베이터는 즉시 출발했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에 들어서자 향긋한 향수 냄새가 겐스케 총재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하나코를 힐끔 쳐다보았다. 아마 하나코에게서 나는 냄새이리라. 그는 문득 어두운 회의실에서 하나코의 모습을 잡으려고 애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자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며 야릇한 감흥이 일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겐스케 총재는 순간 당황했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려갈 곳이 더 있나? 도대체 이곳은 얼마나 깊은 곳일까?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즉시 멈추었다. 불과 한 층을 더 내려온 것이었다. 문이 열리자 다시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겐스케 총재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겐스케 총재는 묵묵히 무네노리의 뒤를 따라갔다. 약간 뒤처진 하나코의 하일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겐스케 총재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앞서가던 무네노리가 우측으로 방향을 잡자 다시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채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들의 등 뒤로 문이 하나 나타났다. 그 문 앞에 선 무네노리가 모자를 고쳐 쓰고 노크를 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수상의 비서관이 나타났다. 웬일인지 후지사와 수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비서관은 겐스케 총재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수상께서는 안에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실내에는 또 다른 별실이 있었다. 비서관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 안에서 후지사와 수상이 걸어 나왔다. 후지사와 수상은 겐스케 총재를 바라보며 짐짓 크게 웃음을 지었다. 오, 안녕하시오. 겐스케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총리 대신 각하 겐스케 총재도 가볍게 포옹을 했다. 평소 두 사람은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상당히 친숙한 관계였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나코가 고개를 숙이며 후지사와 수상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 후지사와 수상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코에게 한 손을 들어 보였다. 두 사람은 자주 상면한 듯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하나코 양도 들어오시오. 겐스케 총재와 하나코는 후지사와 수상의 안내를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대체로 밝은 느낌을 주었는데 한쪽엔 책장이 놓여 있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방이었다. 하지만 이 깊은 지하의 창문이라니 겐스케 총재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자, 앉으시오. 후지사와 수상이 자리를 권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후지사와 수상은 책상 앞으로 가서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앉았다. 그러고는 하나코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일정은 어떠소? 네, 교육입니다. 상황을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한 과학 교육이지요. 하나코는 마치 보고하듯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래요? 후지사와 수상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겐스케 총재를 바라보며 넌지시 말했다. 어떻게 하겠소? 교육을 받으시겠습니까? 겐스케 총재는 그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교육 말씀인가요? 그 사실. 그러니까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각종 자료를 들고 나올 겁니다. 겐스케 총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후지사와 수상은 하나코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다시 겐스케 총재에게 말했다. 믿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진실을 느꼈습니다. 겐스케 총재는 다소 침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대책을 논의해 봅시다. 겐스케 총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하나코가 말했다. 어른들께서 의논하실 테니 저는 나가 있을까요? 아니요. 옆에서 과학적인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오. 후지사와 수상은 하나코를 잡아놓고 즉시 논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입니다. 집이 무너질 테니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소? 후지사와 수상은 허탈하게 말했고 겐스케 총재는 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세상에 주인 없는 땅이 어디 있겠소?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겐스케 총재의 얼굴이 비장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위층 중앙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고 있었다.